네, 지금부터는 오늘장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연휴를 보내는 동안 시장이 조금씩 더 회복력을 갖춰가는 것 같습니다. 당장 수요일 저녁이었죠. 그렇게 기다렸던 미국의 7월 CPI가 발표됐는데 정확하게 0.2% 상승하면서 컨센서스를 부합했습니다. 일단 연 단위로 봤을 때 작년과 비교해 보면 처음으로 이자라는 숫자 2%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다면 이제 연준의 목표치인 2% 달성은 이제 머지 않았다. 그 고지가 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장이 조금 더 상승의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에 이어서 목요일 저녁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컨센서스를 하회하고 또 소매 판매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이제 물가와 실업, 소매까지 삼박자가 갖춰졌습니다. 때문에 물가는 이제 좀 가열되고 있는 압력이 줄어드는 반면 실업률은 하락하면서 고용은 탄탄해지고 그러면서 여기에 소비까지 받쳐주면서 이제 경기가 점점 더 상승하는 회복 국면에 들어서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골디락스란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요. 물론 이 지표들의 연속성을 일정 부분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시장이 침체 위기에서 좀 빠져나와서 이제는 자신감을 찾고 있는 모습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때문에 다우, 나스닥, S&P 500까지 전체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았고요. 특히나 반도체주 중심으로 상승을 견인해주면서 나스닥 지수의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제자리로 분위기를 찾아가는 흐름, 우리 시장도 비슷했는데요. 반도체, 전선, 전력 같이 커플링해서 상승하는 모습 수요일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로봇은 방산이랑 좀 연결고리를 저희가 마지막 브리핑 시간에 언급을 드렸었는데 다시금 좀 성장주 단에서 부각을 받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성장주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개별적인 화재라는 또 이슈가 있죠. 화재 관련주들 마지막 브리핑 시간에서만 봤을 때도 거의 뭐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래도 그 상승폭이 조금 크다, 변동성이 크다라는 사실을 좀 유념하셔야겠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소재, 그리고 전고체까지 돌아가면서 전기차란 섹터 안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어떤 낙관적인 전망에 우리 시장의 투심은 더 크게 반영하는 모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 침체 내러티브가 잦아들고 다시 시장이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가장 크게 우리가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곳, 바로 반도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제는 좀 투자 전략을 바꿔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봐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부분들 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 보면요. 자, 그동안에 AI 거품이 우려됐었던 이유, 바로 빅테크 실적 때문이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지출 대비해서 수익성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점점 우려가 커졌었는데 사실은 AI 칩을 진짜로 생산하는 TSMC의 실적을 봤더니 AI 반도체 쪽으로는 수요가 견고하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우려 내러티브는 좀 잦아들고 오히려 그동안 거품이 아닌가 하는 밸류, 고평가에 대한 논란도 조금 줄어들면서 주가 자체 측면에서는 좀 강건해졌다. 그야말로 좀 건전한 조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지금에서 이제 좀 드는데요. 아직까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낙폭을 회복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수순을 밟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엔비디아 주가도 폭락 전의 수준까지 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월가에서도 그렇고 우리 증권가에서도 그렇고 AI 투자에 대한 수익은 시간 문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자는 증가할 것이고 이 투자에 대한 수익을 걷어들이는 것은 지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차근차근 걷어낼 것이라는 데는 같이 결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급도 이쪽 방향으로 좀 선회를 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4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 순 매수가 들어오고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그 밸류체인 단에서도 상승폭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가 여전히 매력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KB증권 4분기부터 HBM3 공급을 본격적으로 예상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삼성전자를 13만 원까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최선호주로 꼽기도 했고요. 반면에 IM증권의 경우에는 HBM 물론 공급하긴 할 거지만 이 경쟁이 심화된다면 수급이 둔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이유, 결국에 핵심은 AI 시장의 랠리가 지속될 건지에 따라 판가름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의 실적들을 보면 메타나 MS나 아마존 등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가이던스를 대체로 상향했다라는 측면에서 점점 시장의 파이가 커진다면 이렇게 좀 레드오션이 되는 국면은 우리가 마주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내년, 내후년까지 지속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 이 지점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AI에 대한 것들은 아직 좀 걷어들이는 부분이 미지수일지라도 그나마 캐시카우 쪽으로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부분 바로 레거시인데요. 디램이라든지 낸드 모두 다 공급이 부족하면서 가격 상승으로 실적까지 견인해주고 있다는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그런데 이 상승률이 앞으로 3분기에는 그 기대보다 더욱더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때문에 3분기 실적까지 기대된다라는 포인트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자, 반도체 이제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본격적으로 투자해봐도 되는 시점인지 잠시 뒤에 두 분과 함께 의견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반도체가 쉬어갈 때 그나마 시장을 지지해줬던 기업들, 섹터들 하면 바이오 그리고 조선 쪽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바이오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 수혜주이기도 하면서도 이제 더 이상 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적에 대한 가시성을 확인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주도주 후보군으로서 상당히 큰 잠재력을 보여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장을 좀 지지해줬던 테마 쪽이라고 할까요? 바이오시밀러와 CDMO 꼽을 수 있는데요. 약가 인하 이슈도 그렇고 생물보안법이 이제 연내 한 11월쯤 통과된다고 하면 이제 머지 않았죠. 자, 이런 측면에서 미 대선 수혜를 노려볼 수 있다는 점과 함께 또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수요일에는 셀트리온에 이어서 셀트리온 제약 실적이 나왔는데 2분기 매출로만 봤을 땐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결국에 생산 시설에 필요한 인력, 인건비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좀 증가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 이 부분 결국에 셀트리온에서 진펜트라가 잘 팔려야만 셀트리온 제약도 회복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두 기업의 연동성, 두 기업의 합병설 어느 정도 왜 필요한지 좀 납득이 되는 부분이긴 했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나 CDMO 쪽으로 이미 매출을 수주를 한 2조 5천억 원 확보했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더불어서 상반기 매출도 잘 나온 부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이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호재가 또 있었죠. 불식회계 의혹을 그동안 오래 받고 있었는데 법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손을 들어주면서 지금 주주들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이런 호재들이 또 어떻게 시장에 반영을 할지도 궁금해지는 대목이고요. 자, 바이오시밀러나 CDMO 쪽이 조금 탄력이 둔화되는 듯 보였을 때 그 바이오 시장 안에서는 또 코로나 쪽으로 상당히 테마성이 짙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어서 엠폭스 이제 원숭이 두 창도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바이오 이야기하면서 우리 출연자분께 이야기를 들었었던 것 같은데 이 원숭이 두 창이 이제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또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WHO에서 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다라는 기사를 어제 제가 보고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진단키트나 마스크 또 백신 쪽은 서로 엮어서 또 상승할 수 있다는 측면 좀 고려해서 오늘장 변동성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미용, 보톡스 쪽은 이번 주, 지난주부터 계속 시황판에서 조금씩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전체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상당히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보톡스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시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참 중요한데 얼마나 잘 팔리는지는 상반기 수출액을 통해서 이미 확인을 했고요. 그 시장 성장성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정도로 지금 캐파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중국뿐만 아니라 중남미 쪽으로 진출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특히나 또 신공장을 가동을 한다면 그 캐파까지 충분히 확장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내년 실적까지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파마 리서치 한 증권사에서 또 탑픽으로 꼽아주기도 했는데요. 신고가 경신 그리고 휴젤과 메디톡스까지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바이오. 반도체와 같이 해지 전략을 좀 해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전략이 가장 지혜로울지도 잠시 뒤에 두 분과 함께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죠. 끝으로 플러스 알파 이슈도 확인해 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기 디램 매출이 20% 넘게 증가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 앞으로 3분기에는 이 가격의 증가폭이 기존의 예상보다 훨씬 더 넘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수요일 날 발표됐었던 실적 기업들도 한번 보시면은 간단하게 삼양식품 해외 매출,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넘어서서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매출이 잘 나오면서 처음으로 3천억 원을 돌파했었는데 또 눈높이가 너무 높았던 탓일까요? 오히려 주가는 4% 가까이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또 세방전지는 배터리 쪽에서 요즘 워낙 투심이 좋기 때문에 이런 실적 예상치 삼양식품과 또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외에서는 5% 정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밸류체인 단에서는 그 미국 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로써 이제 이번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이죠. 경기 침체 내러티브가 잦아드는 국면에서 우리는 오늘 장은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다음 주는 어떤 전략을 짜봐야 될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오늘은 월요일 같은 금요일인 것 같습니다.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화진 과장,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자, 일단 뭐 기다렸던 지표들이 대거 쉬는 동안 나왔습니다. 물가 생각보다 괜찮아서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고용도 물론 주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튼튼하다라는 모습, 여기에 소매 지표까지 잘 나오면서 심리가 아직까지 살아있구나라는 삼박자가 다 맞아 떨어진 거거든요. 그럼 일단 오늘 시장은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코스피 야간 선물로 봤을 때는 0.12%밖에 이제 상승이 안 나오는데, 물론 이제 소매 판매도 데이터 잘 나왔고, 뭐 CPI도 뭐 드디어 이제 2% 이제 물가까지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8월 22일 날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에 대한 기자회견 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일본도 이제 10월 달에 금리 인상 얘기도 사그라들었고, 이제 워낙 이제 처음 이제 금리 인상하게 되었을 때, 미국의 반응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의 부분은 잦아들었지만은,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과연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의문점도 생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3.5%, 미국이 이제 5.5%이기 때문에 2%대의 이제 금리 차는 어느 정도 이제 줄어들게 될 걸 이제 기적 사실로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수출들 입장에서는 과연 여기서 이제 수익성의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를 안 하는 이유가 그만큼 부동산 가격을 좀 잡기 위해서 계속 꾸준히 조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8월 22일 날 군통위도 열리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잭슨홀 미팅도 열립니다. 예전에 물론 이제 그 파월 의장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도 뭐 일시적 현상이라는 얘기하면서 그 통화 정책 그렇게 강하게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빠르게 뭐 자이언트 스텝 나오고 뭐 빅스텝 나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청사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같은 날에 우리나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그전 달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데이터 조금만 더 확인해보고 금리 인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금리 인하를 조금 더 미뤄지게 되면은 그만큼 환율에 대한 달러 강세가 우리나라보다 이제 워낙 강세가 더 세지겠죠. 워낙 강세가 세지게 되면은 대다수가 우리나라
수출주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측면이 있는데 그럼 자동차와 반도체와 특히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저는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네. 그런 시점에서 반등이 세게 나올까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최근에 외국인 수급들이 선물과 현물 간에 약간 다른 방향으로 좀 계속 네.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방향에 대한 부분들이 한국 증시에 대한 좀 문제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본도 최근에 낙폭을 다 대부분 반납을 다 했기 때문에 반납을 다 회복을 했기 때문에 한국 증시만 약간 조금 소외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금통위에 대해서 좀 주시를 하는 눈치 보기 장세가 될 걸로 지금 이화진 과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시장이 어느 정도 자신감을 회복하는 네.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표 발표된 것도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긴 했습니다. 뭐 소매 판매도 크게 개선이 됐고요. 근데 세부 내역을 보면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세부 내역 쪽으로 보면 대부분 부진한 상태로 발표가 됐고요. 뭐 차량이라던가 가솔린 이쪽을 제외하면은 수치가 거의 0.8%에서 0.4%로 둔화됐습니다. 그리고 뭐 산업 생산도 뭐 괜찮게 나오지는 못한 상황이죠. 전월 대비해서 0.3% 증가해서 0.6% 감소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조금 더 주목을 하면서 둔화된 거에 좀 긍정적인 좀 포인트를 맞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전히 좀 경기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투자 심리가 조금 회복이 되면서 그나마 좀 긍정적인 내용들에 주목을 했고 그러면서 시장을 좀 되돌림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어떤 문제들이 모두 다 해소가 됐다라고 보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를 그래도 좀 따라가 주기는 해야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단이 좀 많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기 반등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당분간 뭐 다음 주에 매매 전략을 또 말씀을 하셨는데 당분간은 아무래도 좀 정체된 시장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단기 과대 낙폭이 발생한 종목군들의 반등을 노리는 거 혹은 아니면은 이제 단기 트레이딩에 조금 참여를 하시거나 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이제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요. 나는 그런 것들에 별로 동참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신다면은 아예 좀 시간을 여유 있게 두시고 길게 보면서 가져가시는 게 차라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좀 원래 지표가 잘 나와도 안 좋게 해석하고 뭐 안 좋게 나오면 좋게 해석하고 상당히 그 장단을 맞추기가 어려웠는데 그래도 어제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좀 상당히 고무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음만 좀 앞섰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두 분의 의견 들으니까 좀 듭니다. 상단은 좀 제한돼 있는 장세, 눈치 보기 장세. 자,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은 경기 침체 내러티브 그래도 조금 잦아들면서 이에 대한 분위기를 확실하게 좀 감지할 수 있었던 업종으로 반도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주가 흐름 보면서 많이 조금 그래도 폭락 대비해서는 그 전까지는 회복이 된 구간이어서 좀 전략을 다시 세워봐야 되나 싶었는데 아직도 반도체 그럼 시기상조일까요? 일단은 이제 아까 금방 제기했던 것처럼 물론 이제 대다수의 이제 리서치 센터장님들이 올해 하반기 전망들을 3천 이상을 좀 제시하는 건데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가 가지 않으면은 3천, 5천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 급락 이후에 반등이 그렇게 예전보다는 강하게 나온 흐름은 아닙니다. 특히 외국인 수급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측면에서도 우리가 상반기나 한 6월, 7월 달에 반응보다는 그렇게 썩 시원하게 올라오는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물론 최근에 슈퍼마이크로가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왔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이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조금 확인하고 가자는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게 아마 8월 24일이나 27일쯤은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28일인가요? 그러면은 이제 8월 말까지 일단 AI 수요에 대한 물론 지난주에 TSMC가 실적이 생각보다 이제 실적이라기보다 월별 매출이 났죠. 7월 달 매출이 잘 나왔네. 그러면서 이제 AI 수요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이제 잦아들긴 했는데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물론 블랙의 가속기 지연 이슈가 있긴 했지만은
트렌드 퍼스에서도 아직까지는 이게 로드맵에 꾸준히 아직 있는 상황이라면은 만약 그게 해제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SK 하이닉스 3분기 실적이나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는 좀 씻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가 칼테스트 통과 여부가 물론 공식적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물론 컨콜에서 대략 이번 3분기 매출에서 한 10% 정도는 우리 3 이미 들어갈 거고 특히 4분기 때는 60%까지 HBM3가 매출에 반영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안 지켜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외국인 수급은 그 밸류에 대한 부분도 하향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최근에 계속 꾸준히 뭐 여기저기 언론에서도 HB3 관련해서 이미 웨이퍼에 대한 이미 네. 가동이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에서는 공식적으로 우리 합니다라고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아니면 부인하겠다는 얘기만 하겠지. 결국에는 숫자로 찍혀줘야 IT에 대한 반등이 좀 세게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는 이미 공급을 하고 있지 않나요? 네, 3는 공급하고 있죠. 2분기 매출이 AMD 쪽에 이미 들어갔고, 네. 3분기는 이제 엔비디아, 중국에 들어가는 엔비디아 3는 이제 들어갈 건데, 이제 시장에서는 3E 관련, 왜냐하면 3가 가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만큼 마진이 더 큰 측면에서는 그래서 언제 들어가냐, 들어가는 걸 어느 정도 외국 수급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도 그렇고 삼성전자 퀄테스트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지 주가 부양에는 좀 탄력을 줄 것이다라는 건데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일단은 지켜보는 그런 시장의 어떤 좀 움직임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장이 움직여야 소부장도 가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움직임 또 전에 엔비디아의 또 추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반도체 사이클을 촉발시킨 계기가 엔비디아였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주가상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좀 추세를 잘 지켜주고 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최근의 움직임은 굉장히 좋습니다. 중요한 이평선들도 다 돌파를 하고 단기적인 반등세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움직임들을 좀 따라가기 위해서는 엔비디아가 또 계속해서 이런 움직임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8월 달 말에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도 굉장히 동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이번 달 말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앞으로의 어떤 가이던스라던가 앞으로의 전망 자체를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서도 이때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자체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그 블랙엘 지연 이슈가 또 있었기 때문에 이 블랙엘 지연에 따른 어떤 좀 앞으로의 일정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일단은 그 지연 이슈에 대한 노이즈 자체는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좀 추가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는 이상은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흘러갈 거라고 일단은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뭐 AI 수익성이라던가 수요라던가 이런 우려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사실 AI 수요에 대한 AI 사이클에 대한 어떤 좀 흐름 자체가 벌써 끊겼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중간중간 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쉬어갈 수 있는 단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도 중요한 거는 주가 회복뿐만이 아니라 더 전고점을 넘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느냐 요거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한 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규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데는 두 분 말씀 결을 같이 하시는데 근데 하진 과장님, 네. 말씀 지금 쭉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삼성전자는 콜테스트 뭐 이슈 기다려야 한다지만 SK 하이닉스도 3이나 다 공급하고 있잖아요. 네. SK 하이닉스는 좀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요? 달리 봐야 되는 것도 있죠. 이제 아까 대표님 얘기했던 것처럼 그 블랙의 가속기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게 되고 있고 네.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 3분기 실적은 뭐 역대 실적급은 이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SK 하이닉스를 좀 하방을 제가 봤던 이유는 우리가 1분기에서 2분기로 올라갈 때 실적 증가율이 한 60%에서 70%인데 2분기에서 3분기에 올라갈 때는 이제 20%에서 40%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실적의 증가율이 기울이가 이제 완만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예전만큼의 우리가 8만 원에서 26만 원까지 갔어야 되는 그런 수급에 대한 강한 상승 모멘텀은 좀 나오긴 좀 힘들다고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고 물론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이슈로 인해서 이제 워낙 이제 급락이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미 그 가격대만큼은 이미 주가는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26만 원까지의 퍼포먼스는 좀 나오기 힘들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20만 원 좀 상단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연 이슈는 봐야 된다라는 거네요. 뭐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훈풍이 좀 불 것 같은데 너무 일희일비하지는 말자 정도로 두 분 의견 같이 하십니다. 예, 좋습니다. 아우, 이까지 막 기분 좋아졌다가 갑자기 다시 김이 빠졌는데 아니죠. 또 그럴 것도 없는 게 우리 또 바이오가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주춤할 때는 바이오가 그나마 시장 좀 지지해주고 또 반도체가 조금 올라가는 듯 보이니까 지금은 잠깐 쉬어가는 것 같지만 펀더멘털이 바뀌진 않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바이오 궁금합니다. 우리가 급락장 전에는 시밀러라든지 CDMO 쪽으로 주목을 했었고 지난주에는 테마성으로 코로나랑 원숭이 두창 말씀해 주셨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랬는데 전 요즘 좀 궁금한 게 보톡스 쪽이거든요.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톡스 어떻습니까? 이미 좀 많이 신고가 올라온 기업들도 있고 해서 좀 늦은 건가요? 아니면 더 길게 보고 가도 괜찮을까요? 더 길게 보고 가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보톡스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2분기에 실적을 굉장히 좋게 발표를 했잖아요. 세계 뭐 휴젤이라던가 대웅제약이라던가 뭐 기업들이 대부분 다 실적을 굉장히 좋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더 이어질 거냐 연속성이 있느냐 이거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그 오젬픽 페이스라고 해가지고 네. 미국에서 그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많이 팔렸었잖아요. 예. 네, 근데 그 비만 치료제로 인해서 살을 급격하게 뺀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너무 얼굴이 이제 급격하게 살이 빠지다 보니까 뭐 주름이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톡스에 대한 수요가 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트로 팔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보톡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보톡스 지금 그 전체 규모가 한 9조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한 6조 원 정도를 미국이 다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진출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미국에 진출을 할 예정인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미 메디톡스는 미국에서 한 11% 정도 점유율 보유를 하고 있고요. 휴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FDA 통과를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매출이 발생이 될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FDA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만 통과에 대한 좀 그 기대감이 있다, 모멘텀이 있다라는 정도로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좀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에 대한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있고 기대감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추가적인 상방 여력은 충분히 있고 하반기의 실적을 더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휴재를 좀 가장 좋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 보톡스 지금- 안에서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하진 과장님, 네. 대웅제약 있잖아요. 대웅제약은 원래 보톡스 관련해서도 지금 보면은 중남미 쪽 아르헨티나도 팔고 있고 뭐 물론 전체적인 파이로 봤을 때는 휴젤이랑 메디톡스가 더 맞긴 한 것 같지만 대웅제약은 코로나 치료제로도 같이 엮을 수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아직까지 변동성이 클 때는 좀 같이 모멘텀을 더블로 갖고 가면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은 대웅제약은 어떻게 보세요? 대웅제약은 아직까지는 ITC 이제 소송 이슈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메디토스가 계속 승소를 해왔고 네. 그 앞에서 아까 얘기했던 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누가 빨리 시장을 진입을 하고 있고 침투를 하고 있고 성장 궤도에 있는가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래요? 이 세계 3사 중에서는 아직까지는 대웅제약이 계속 이제 후발주죠. 승소해서 패소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은 조금 휴젤이나 메이토스가 좀 낫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코로나 치료제 근데 이게 만약에 2021년, 22년이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신풍제약도 코로나 임상을 이제 중단을 했고 그만큼 이제 사실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처럼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관련 엠폭스 이슈로 인해 가지고 또 진단 키트나 뭐 마스크주 뭐 움직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어떤 성장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가라고 봤을
봤을 때는 실제로 북미 시장에서 빠르게 이제 진입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 뭐 휴재 이 입장에서 이번 실적 발표도 충분히 좀 보여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파트너사를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 이 시장을 진입하느냐가 그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톡스 4사 중에서 지금 대웅제약만 주가가 그렇게 좀 따로 논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기인을 했었네요. 자, 그러면은 두 분은 바이오 안에서 선택하신다면 어느 쪽이 가장 기초 체력이 탄탄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지금은 사실 대형주 단에서 조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네. 일단 하반기에 좀 일정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좀 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파이프라인의 상업화 일정이라던가 네. 아니면 개별 일정이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좀 모멘텀을 받고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9월 달에 보면 에스모 그 유럽에서 종양학회도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이제 참여를 해서 어떤 좀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도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그 종목을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네. ST팜이라는 종목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ST팜 이번에 9월 에스모에도 같이 참여를 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요. 이전까지는 대표적으로 그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에 대한 그쵸. 어떤 기대감이 가장 크게 반영을 하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 모멘텀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하나 더 들어왔다라는 거는 주가상의 동력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ST팜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좀 파이프라인 그 FDA 승인에 대한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12월 달에 하나 있고 또 내년에도 4월, 5월 이렇게 연속해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주가상의 어떤 좀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DMO 안에서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고 이쪽 ST팜도 나름은 좀 대형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대형주는 대형주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조금 그 아랫단에서. 그래서 조금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기 좋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난주부터 서로 굉장히 속삭이네요. 우리 이하진 과장님 좀 소외 느끼실 것 같은데. 네, 여쭤보겠습니다. 또 플랫폼 기업 알테오젠 말씀하실 거는 아니죠? 네. 알테오젠 금지입니다. 네, 금지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IRA 약가 인하율이 뭐 결정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최대 뭐 38%에서 79%, 심지어 머크사 이제 제약 하나가 79%까지 약가 인하가 되기 때문에 오늘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에 대한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지금 좀 어려운 거죠? 약가 인하되면? 그렇죠. 약가 인하되면 오리지널 의약품 자체는 좀 불리할 수 있죠. 지금 머크랑 존슨앤존슨이 시간에서 조금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 바이오 시밀러 입장에서는 유리한 그렇죠. 흐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이나 아까 바이오로이스도 이제 삼성 바이오로이스도 이제 자회사가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이제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바이오 시밀러와 기존에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좀 주가에 대한 양극화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거는 전 ABL 바이오입니다. 이제 하반기에 모멘텀 좀 굉장히 많은 이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우리가 2년 전에 22년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이제 산업비에 기술 이전했던 게 ABL 501입니다. 이게 임상 1상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끝날 걸로 보이고 있는데 제가 한 6월쯤에 이제 IR을 들었을 때 올해 하반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임상이 1상이 종료가 되면은 마일스톤으로 한 600억에서 700억 정도 이제 수치를 하게 되고 이제 물론 내년까지 두 건에 대한 기술 이전을 얘기를 해왔습니다만은 일단은 이상훈 대표도 올해 하반기에는 일단은 무조건 한 건에 대한 기술 이전이 나온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던 만큼 그렇게 되면 내년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4천억에 대한 현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차세대 ADC를 이번에 증자까지 이제 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력이나 그다음 스케줄 부분에서 다른 바이오 플랫폼 대비 물론 리가켄도 좋고 알테오젠도 굉장히 좋기는 한데 ABL 바이오도 그런 측면에서는 경쟁력이나 그동안 이중항체 플랫폼이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빅파마 업체들도 하다가 중단하는 사례도 있었고 최근에 화이자도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있었지만은 그 상황 내에서 이제 TGF IR이라는 이제 원GF IR이라는 이제 ABL 바이오가 수용차를 이제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쟁력이 충분히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중항체 플랫폼에서는 ABL 바이오에 대한 경쟁력이 시장에서 충분히 좀 부각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3만 원 이상의 가격대도 계속 꾸준히 좀 보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가 인하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이미 약가를 올릴 거를 알고 이미 가격을 올려놨다 때문에 뭐 약간 뭐 풍선 효과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
알테오젠이죠. 뭐 크사랑 같이 그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거 인하 영향 오늘 장에는 없을까요? 그거는 영향은 이 히알루로니다제 같은 네네. 경우가 그런 측면에서 조금 벗어나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라서 오. 아마 영향이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대신 신약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나 이런 회사들은 조금은 영향을 갖지 않을까. 어차피 미 대선이 이제 새롭게 하고 있는 트럼프나 아니면 해리스도 결국에는 약가 인하를 이제 공약을 좀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메디케어 본격적으로 어차피 시장에서 알고 있던 상황이었고 뭐 그런 부분에서 오늘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히알루로니다제 맞죠? 히아루로니다제 피부에 좋은 겁니다. 예, 좋습니다. 바이오까지 점검해봤고요. ST팜과 ABL 바이오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마무리 잘하시고요. 두 분 또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